오늘 좀 쉽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921페이지 모더니즘 에피파니로 가겠습니다. 지나갈게 좀 이제 진도를 나가다가 중단을 했었는데 오늘 좀 다시 처음부터 리마인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어떤 것들인지를 좀 살펴보죠. 자, 17세기 과학혁명이 발발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그 인간의 존엄성 문제였고, 인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 테마가 대조가 되죠. 자, 이제 이 과학혁명에서 등장하는 이제 이론이 우리가 보통 이제 급진적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 급진적 계몽주의와 관련해서 문제는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뤄지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었죠. 자, 그전에는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자, 신과 어떻게든지 관련이 되어 있죠. 신이 만들었든지 신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과학혁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이제 인간 원자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그 형이상학적인 세계, 보통 우리가 이제 우주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코스모스라고 불렀죠. 자,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원자이고 이런 어떤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러면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원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자 핵과 전자를 합쳐 놓으면 먼지밖에 안 돼요. 먼지도 안 돼요. 한 티끌의 먼지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생리화학적인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전부 다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갈릴레오 이후에 모든 과학자들, 이제 원자로는 이제 돌턴부터 시작이 됐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망원경, 현미경, 과학적인 도구들이 발명이 되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 감각이 미치지 못했던 뭐 하늘이나 아니면 이제 미생물 이 수준까지, 미지수준과 거리 수준에 대한 연구들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발견되는 것들은 전부 다 원자로 환원될 수 있는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원자들은 이제 뭐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연적인 조합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클린하면 이야기했던 것처럼, 클린하면 이제 기울여진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원자가 어느 순간 기울어져서 서로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분자나 어떤 구조체가 되어서 생물이라든지 또 무생물이 된다. 이 이론이 바로 클린하면 이론이에요. 근데 어떻게 부딪히느냐? 우연적으로 부딪힌다라고 하는 거죠. 우연적으로 기울어서 부딪힌다. 자, 그러면 자,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우주이자 이제 질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의 섭리, 그러니까 이 우주는 라이프니츠 정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 모든 것은 다 선을 향해서, 선을 지향해서 자, 전개되거나 또는 이제 발전한다 라고 하는 이론이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우연하게 부딪혀서 사람이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책상이 나온 거니까, 어떤 신이 설계 또는 제작 이런 게 성립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 말로 이제 텔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텔로스라고 하는 말은 목적이면서 동시에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어떤 한 존재 X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X가 있어야 될 이유, 지향해야 될 어떤 목적, 데스티네이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는 그냥 우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어떤 섭리나 계획이나 창조, 이런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형이상학적인 세계 우주예요. 형이상학적 세계 우주는 전 세계를
전 우주를 전부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어떤 질서 또는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죠. 자, 이런 주장이 돌턴의 원자 이론이 등장하면서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인간도 생물도 모든 자연적인 존재들도 전부 다 먼지에 불과하다, 기계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목적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자,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돼요. 이걸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XY 좌표 속에서 어떤 점에 찍혀 있느냐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동했는가, 자, 이것만 서술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과학 이론, 물리학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딪히는 문제들이 바로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돼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 자, 인간하고 바나나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유전자가 60% 일치해요. 그럼 우리가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인간 먹을 수 있느냐? 인간 먹어도 상관없겠죠. 자,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왜 인간이 바나나를 먹는 것처럼 다른 인간이 인간을 먹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거나 어떤 도덕적 비난을 해야 되는가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개나 돼지를 먹는 것처럼 오늘 점심에도 소고기를 먹었는데, 자, 그러면 인간보다 좀 뛰어난 어떤 존재, 예를 들어서 뭐 이태라고 합시다. 엑스트라 뭐 외계인들이 인간을 먹는 거는 왜 안 될까? 뭔가 설명이 필요하죠. 자, 인간은 다 할 수 있는데 왜 인간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거, 인간에 대해서 뭔가 다른 행위들,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답지 않게 대우하거나 인간답지 않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분노하고 그것이 뭔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가, 배드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악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왜 생태계의 최상이고 그 생태계의 최상으로서 인간에 대해서는 대우해야 되는가. 칸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절대로 수단으로서 대우해서는 안 되고 목적으로서 대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이 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죠. 자, 이 물음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리스판스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원자론 또는 이제 기계론에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이제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자, 인간은 먼지다, 기계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자, 퍼스널리티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는 물리적 우주, 자, 그거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첫 번째 생각이고, 자, 두 번째로는 이원론적인 생각이죠. 자, 이원론적인 생각은 인간에게는 몸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동시에 소울이라고 하는 게 있다,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데카르트죠. 그래서 자, 우리의 육체는 이 원자론 기계론에 흡수된다. 그래서 그건 인간이 아니다, 인간적인 요소가 아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이나 정신, 그 영혼이나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 포기토죠. 사고한다. 자, 이것만 인간이 갖고 있는, 또 인간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는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7세기 후반에 또는 이제 17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17세기 초반에 이런 어떤 과학적 혁명이 일어나면서 17세기 후반에 이거에 대한 철학자들의 분주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죠.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원자론의 기계론을 우리가 자연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인간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원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런데 이거 둘 다 과연 인간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가에 대한 반작용이 등장하게 돼요. 자, 그게 이제 18세기 후반에 나오는 표현주의예요. 18세기 후반에 표현주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괴테, 뭐 실러, 그다음에 이제 헤르더,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독일 문학이나 예술을 표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표현주의죠. 자, 표현주의에 따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 이렇게 인간을 원자나 기계로 나누는 것도 인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 이원론으로 또 인간을 정신으로만 수렴하는 것도 인간을 본질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인간은 통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통합적인 거하고 이원론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원론에서는 인간은 정신이에요. 코기토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인간은 자, 논리적으로는 육체 또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나눌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간은 복합체다. 체라고 하는 거죠. 이 복합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게 붕어빵을 생각해 보세요. 자, 붕어빵은 자, 정신적인 측면으로서 붕어의 모양 있고 그 다음에 밀가루가 있죠. 근데 이 붕어의 모양과 이 밀가루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붕어빵은 이 두 개가 동시에 갖추어져 있을 때만 붕어빵인 거죠. 어느 하나만 수렴됐을 때는 그건 붕어빵이 아니에요. 하나는 붕어의 모양이고 하나는 밀가루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과정을 통해서 붕어빵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질 때 표현주의에서는 이것이 자연 또는 질서 이런 것들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자연 질서 원래 형이상 전통 형이상에서 이야기했던 자연 질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형이상학적인 세계는 먼저였었죠. 그래서 신의 설계에 의해서 이 세계가 창조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통적인 형이상학이었다면, 자, 표현주의에 와서는 이거는 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요소들이, 그러니까 저기서 이야기하는 원자론적인 인간의 특징과 정신적인 인간의 특징들이 서로 둘이 이렇게 합해지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연이나 질서를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전형하고 표현형 이야기했었죠. 자, 유전형 안에 우리의 DNA, 이 단백질 안에 자, 우리가 코, 입, 눈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정보들이, 유전적인 정보들이 들어있죠. 자, 그런데 그 유전적인 정보가 100% 표현형으로 뿅 하고 나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유전형은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또는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요소와 서로 주고받으면서 표현형이 만들어지게 되죠. 지금 인간 개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유전자가 2001년도에 34,000개라고 얘기했었죠. 34,000개인데 예쁜 꼬마손충이라고 하는 기생충이 18,000개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예쁜 꼬마손충과 가장 하등 동물과 가장 고등 동물의 차이가 2배밖에 안 나요. 자, 그런데 하등 동물은 4가지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인간은 8가지만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8가지 이상의 것을 한다라면 뭔가 이거 DNA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경이나 문화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두 가지가 공진화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진화 심리학자들, 진화 생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DNA가 먼저인가 아니면 이 환경이나 문화가 먼저인가,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경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20세기, 21세기 지금 가장 핫한 철학적 이슈 중에 하나가 유전형에서 표현형으로 넘어가는 이런 경도, 과정에 대해서 뭐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느냐, DNA냐 아니면 이제 사회냐 환경이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 이야기가 다 똑같아요. 자, 우리가 DNA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 DNA가 스스로 자기 복제하거나 뭐 생물학적인 그런 어떤 과정들 낳긴 하지만 그것들이 인간으로 되려면, 그것들이 뭔가 사회적인 기능을 하려면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인데 그 이상의 이거는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붕어빵은 붕어의 모양과 이 진료, 이게 DNA죠. 자, 이거는 사회 문화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둘이 결합되어 가지고 표현형이 나오는 거죠. 이 표현형의 완성된 형태가 이 자연 질서 또 우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17세기부터 18세기 말까지 거의 한 200년 동안, 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이론들의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표현주의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살펴봤고, 또 데카르트의 이제 이원론 이런 것이 어떤 특징들을 갖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죠. 자, 그런데 이제
자, 여기까지 혹시 뭐 이해가 안 되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하도 수많이 얘기해가지고 거의 뭐 1년 가까이 수많이 얘기해가지고 이걸 좀 도식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아까도 젠장. 자, 아까도 이제 우주 또는 질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표현주에서 얘기했고, 전통형이상에 이게 있고, 이거로부터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선천적인 거나 선험적인 것이 됐든지 아니면 후천적이거나 후험적인 것이든지 간에 이제 전통 형이상학과 지금 뭐 표현주의 또는 낭만주의 이런 데서 주장하고 있는 요소들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점이냐 아니면 끝점이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형이상에서 이게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이것으로부터 세계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플로티누스는 유출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신이 있고 이 신으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뭐 천사라든지 뭐 인간, 뭐 동물, 동식물 이렇게 우주가 쭉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이제 반면에 자, 이제 후험적인 또는 이제 그 사후적인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DNA와 또 플러스 사회 또는 문화, 자, 이것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DNA도 유기체지만 사회나 문화도 그러니까 인간 DNA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거대한 그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돼서 이 우주나 질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표현주의나 낭만주의나 전통 형이상학에서 이거를 에피파니라고 이야기해요. 에피파니. 에피파니인데 이제 이거는 그리스 말로 에피파이노마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건 이제 나타난다, 어피어라고 하는 말이에요. 드러난다, 어피어. 자, 이건 이제 원래는 신의 현현만 관련해서 이야기했어요. 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 그걸 이제 에피파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근데 와서는 이제 신이라고 하는 말을 못 쓰니까 에피파니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에피파니가 의미하는 거는 뭔가 있어요. 그 뭔가 X, 이걸 이제 우리가 존재, 철학에서는 다 존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뭔가 이제 특정할 수 없는, 그렇지만 모든 개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어의 이제 빙이라고 하는 거, 그 존재성. 그래서 이걸 이제 그냥 중립적으로 엔티티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존재가 그걸 이제 과거에는 신이라고 불렀었고, 자, 그런 것이 드러나는 거, 그것의 현현, 자, 이런 것들이 특별히 이 예술 또는 이제 종교 또는 이제 문화, 자,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표현주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에피파니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어떤 신적인 요소 또는 이제 자연적인 요소, 뭐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제 그 전에 이 에피파니의 이제 양상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 표현주의에서 에피파니, 그다음에 이제 인상주의에서 에피파니, 또 낭만주의에서 에피파니, 좀 몇몇 그 단계들에서 다양한 형태들의 이제 에피파니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24장 마지막 장에 있는 이제 모더니즘, 근대 20세기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이제 에피파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비트겐슈타인하고도 이제 이론이 많이 겹치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 자아는 존재한다, 자아라고 하는 것이 단일하다라고 하는 생각과 굉장히 그 대척점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단일하지 않고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자아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산물이고, 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대립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연관되었을 때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특징들이 이제 그 자아의 본질인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 특별히 이제 모더니즘 에피파니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에피파니는 뭔가의 현존인데, 이 모더니즘 에피파니에서는 뭔가 드러나지 않는 게 에피파니가 되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에피파니는 현현한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데, 모더니즘 거꾸로 나타나지 않는 게 현현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92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20세기 예술에서 가장 위대한 창조는 뭐냐? 주체를 탈중심화시키는 거다. 첫 번째 키워드죠. 주체를 탈중심화. 다시 말하면 주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자, 근대 산물이 주체에 등장했거든.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만들고 신이 창조하고 섭리하고, 그래서 신의 섭리가 가장 중요했는데 그것을 파괴했죠. 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신이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전부 다 감당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데카르트의 코기토 이론이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근대에는 이제 주체 개념이 형성이 되는 거였죠.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적 활동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통제할 수 있다. 자, 그게 이제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리두기 이성이었고, 그 거리두기 이성은 모든 것들을 인간들이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롤스의 정의론도 보면 원초적 입장 딱 두 가지죠. 하나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합리성을 통해서 뭔가 이제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도덕적인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아서 인간은 합리적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지 합리적 존재라고 선언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은 인간이 아니라, 왜냐하면 인간은 그 욕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었고, 자, 아우구스티누스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 도덕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냐면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도덕적인 형이상학적 원리에 접근할 수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근대에 내려오면서 롤스는 이제 첫 번째 선언한 원초적인 입장, 지금도 이제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원초적인 입장에서 인간은 합리적 존재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합리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논리적 사고하고 체계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경제학에서 이제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경제학에서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최소 비용 가지고 최대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걸 가지고 합리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그런가? 인간이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우리가 주식 투자든지 코인 투자하는 거 보면 대부분 사람들 다 망하잖아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는 되게 비합리적인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제 이런 개념들이 근대에 나왔던 개념들 중에 가장 큰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주체다라고 하는 거고, 합리적인 행동,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X라고 하는 에이전트, 행위자를 설정하는 그게 바로 이제 주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개념이 200년 만에, 300년 만에 이제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세기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체를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 줄 보시면 전혀 자기 표현으로 간주되지 않는 예술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표현주의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 그게 말과 행위와 어떤 관계들을 설정하면서 인간은 자, 우주가 되는 우주의 원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것들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부정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922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자, 20세기 예술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자아를 해체하는 예술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아를 해체하는 예술이다. 자, 지금까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던지면서 근대 철학이 갖고 있던 주제가 주체를 구축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주제를 구축하고 주체를 만드는 거였는데, 자, 이게 이제 20세기 들어서면서 300년 뒤에 이제 철학적인 작업이 이제는 자아를 해체하는 작업으로, 자아를 해체하는 작업 중에 가장 유력한 이론이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러니까 뭔가 합리적인 행동들을 하고 이제 자아의 표현을 통해서 우주라고 하는 그런 실체를 드러내는 그런 요소들이 자, 이제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그 주장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222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낭만주의 또는 이제 표현주의 입장에서 이제 어떤 출발점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922페이지 마지막 문단 보시면 낭만파들은 자, 세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그 메커니즘, 과학적 세계관, 또 이제 공유주의라고 하는 효율적인 세계관, 자, 이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죠. 이거 왜냐하면 이건 이제 왜곡된 세계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원자론 또는 기계론 이런 것에 근거하고 있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 또 공유주의적인 태도 이런 것들은 왜곡된 세계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자연 세계가 어떤 것인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코스모스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왜곡되지 않은 인간의 감정, 이 두 가지 요소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었죠. 자, 이건 이제 여러분 아바타 생각하시면 돼요. 아바타 영화 보면 이제 거기에 나비족들이 살고 있는 행성에 인간들이 이제 노리고 있는 그 지하 자원들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지하 자원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지구인들, 이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메커니즘이라든지 공유주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들이죠. 그런 반면에 그걸 지키려고 하는 이제 나비족들은 이제 그게 세계의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고 자기 공동체를 지키고 있는 어떤 신령한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극명하게 세계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는 메커니즘이고 그 메커니즘을 이루는 어떤 하나의 광물질,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쪽과, 또 한쪽에서는 그것이 어떤 신령한 세계들을 이루고 있는 기초적인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세계관, 이 두 세계관의 대립이 아바타 영화에서 나오는 특징들이죠. 그런데 이제 낭만파는 지금 나비족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기계 문명, 뭐 예를 들어서 기술이나 표준화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갖는 어떤 감정들이 순수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워즈워드, 뭐 코올리지,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세계가 왜곡된 세계고 어떤 세계가 참된 세계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신화 문학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922페이지 이제 마지막 제출을 보시면, 블레이크의 비전에 의하면 우리는 식물적 눈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고 참된 정신적 실체를 본다. 그리고 이제 셸리는 시에 대해서 반복을 통해 무너진 인상들이 순환됨으로써 마음속에서 우주가 완전히 지워진 후 시인은 우주를 새롭게 창조한다라고 이제 돼 있죠. 자, 이제 그 괴테도 그렇고 이제 이 비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전. 자, 비전은 이제 라틴어도 비지오라고 하는 본다라고 하는 말이죠. 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볼 것인가, 세계를, 또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새로운 형태의 그 봄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지금 기계론적이고 유물론적이고 자연주의적인 것들, 그러니까 너는 원자에 불과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원자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실질적인 자연이 무엇이고 진정한 형태의 인간의 어떤 감정들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새롭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전. 그리고 이제 블레이크는 이거를 이제 식물적 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세계관을 블레이크는 이제 식물적 눈으로부터 보고 그것들을 넘어서서 참된 정신적 실제가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923페이지 넷째 줄 보시면, 우리를 부패하고 기계적인 세계로부터 해방시킬 에피파니는 자연 뒤에 있는 정신적인 현실과 타락하지 않는 인간의 감정을 밝혀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진정한 형태의 에피파니, 이건 낭만주의 에피파니예요. 낭만주의 에피파니에서는 자연 뒤에 있는 정신적인 현실,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인간의 감정, 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이제 왜 발달하게 되는가, 그리고 왜 사람들은 과학기술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가, 딱 하나예요.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 가치보다는 세속적 가치, 물리적 가치들을 우리에게 많이 부양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학 기술을 이제 지향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도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 복제라든지 아니면 뭐 생화학 무기라든지 아니면 원자폭탄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 그러니까 언뜻 보면 과학 기술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과학 기술 때문에 인간의 소외라든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현실,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어떤 타락, 인간의 타락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교수, 다 사자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 자신의 정신을 돈과 바꾸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국장급 이상들은 다 사기꾼들 아닌가. 돈에다 영혼을 파는 이런 사람들. 뭐 가장 근본적인 예가 이제 괴테의 파우스트죠. 뭔가 이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뭐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지향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감정들이죠. 자,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낭만주의 주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20세기에 들어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20세기 모더니즘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923페이지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낭만주의에서 이제 모더니즘으로 가는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산업사회의 거대한 발전이다. 그러니까 20세기에서는 이제 산업사회 외에는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 영국이나 몇몇 국가들이 산업사회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그 농촌이라든지 원시 공동체가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20세기로 들어오면서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전부 다 산업사회를 지향한다는 거죠. 그리고 농업도 전부 다 플랜테이션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아프리카 지나다니면서 뭐 사과 따먹고 귤 따먹고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죠. 아프리카조차도 거기서 뭐 대량 생산을 해버리는 어떤 공업화된 농업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스마트 뭐 농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형태로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는 산업사회가 구축이 된 거죠. 그래서 도시화된 기술 사회에서 자연은 주변화된다. 자연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연과 공생하며 사는 농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게 20세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박목월에 있었던 목가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농촌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농촌 내려가시면 대부분 다 거부들이에요. 거부들. 그러죠. 뭐 우리보다 더 돈도 많이 벌고, 막 차도 막 오늘 뭐 마세라티 이야기했는데 막 2억짜리 3억짜리 타고 다니고, 뭐 다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 농촌에 이랬던 저희가 어렸을 때 농촌이라고 했던 이런 것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저희 이제 어렸을 때 뭐 저희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새벽송, 근데 이제 새벽송 다 이제 저는 김제 부안에서 어렸을 때 부르셨는데, 그때는 이제 새벽 2시나 3시에 나와가지고 이제 한 바퀴 뺑 돌죠. 마을을 뺑 돌고, 이제 해가 떠가지고 6시, 7시 이렇게 했는데, 뭐 가도 끝도 없이 그냥 논이에요. 논밭. 뭐 논도 막 일자로 구역되는 게 아니라 가다가 빠지기도 하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데, 지금은 전혀 이제 그런 농촌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거죠. 다 기계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익명의 다수를 상대하기 위해 설계된 기계와 인간 환경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리고 이 외부에 남겨진 것은 황무지다. 농촌이 없어진 거예요. 농촌이, 자연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목가적인 자연이 없어져 버리고, 그게 아니면 이제 황무지, 사막 이런 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도 이제 뭐 사막도 개발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업이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20세기에 자연이라 있는가? 그러니까 루소도 그렇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는데, 20세기엔 돌아갈 자연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자연이. 자, 그래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낭만주의,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이제는 이제 CR도 안 먹히게 되는 것들이죠. CR도 안 먹히게 되는 건데. 자, 이제 유럽에서도 왜 공산주의가 실패했는가?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벤츠 타고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사회를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어려웠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19세기 말이라든지 뭐 20세기 초에
뭐 빈부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났을 때 프롤레타리아들이 뭔가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또는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프롤레타들이 중산층이 돼버린 거예요. 부르주아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세계를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급차를 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캐비어를 먹을까? 자, 이런 식으로 캐비어 좌파들이 나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20세기에 예술도 철학도 사회도 인간성이라고 했던 것의 핵심적인 어떤 순수한 인간의 모습, 왜곡되지 않은 인간의 모습, 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잃어버린, 그러니까 이제 고도를 기다림하고 똑같은죠.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허무주의적인,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오지 않는 이런 사회적인 모습이 바로 이제 20세기 서구 사회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자연관의 변화, 인간관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20세기 초반까지는,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부분적인 산업 사회가 됐다라면 2차 대전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산업 사회가 아주 강력하게 이제 작용하게 되고 모든 사회들이 이런 어떤 산업 사회에 편입되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924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시면, 근데 이제 여전히 우리는 그 낭만적인 세계관 또 자연, 목가적인 자연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캠핑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제 취미생활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오토바이 타고 있는데 오토바이 타보시면 아실 거예요. 차 타다가 오토바이 타면 너무 불편해요. 내가 이 짓을 왜 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불편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타요. 그것도 몇 천만 원 주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이제 뭔가 향수라든지 아니면 낭만이라든지 어떤 형태의 인간이면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그 순수한 열망, 그런 어떤 로망,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죠. 자, 이걸 이제 924페이지 보면 보헤미아의 삶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보헤미아의 삶. 자, 보헤미아는 이제 대표적으로 집시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질서라든지 아니면 그 균형 또는 이제 우리가 훈육 이런 것을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보헤미아인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가장 순수한 면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욕구나 뭐 그 어떤 낭만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동시에 우리는 또 산업사회에 편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사회에 있으면서 이 보헤미아인의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일탈을 이제 꿈꾸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924페이지 밑에서 둘낸 8번째 줄 보시면 이제 그 존 스튜어트 밀이 이것에 대한 이론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자, 극히 소박하고 거리를 둔 이성의 요구하고, 자, 이건 이제 산업사회에 살고 있는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죠. 동시에 낭만주의 시인들이 발견한 내용, 자, 이건 보헤미아적인 삶이에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들 때문에 평생 깊은 고통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지식인들, 대부분의 이제 부르주아들은 이 산업사회로 사회가 편제가 되면서, 자, 이 두 가지 요소, 하나는 이제 보헤미아적인 삶, 다시 말하면 낭만주의 표현주의적인 삶과 또 하나는 이 산업사회의 기술 문명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 자, 이런 것들을 둘을 조합시키려고 하는 갈등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걸 이제 여기서는 이제 벤담과 코올리지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벤담은 이제 공유주의의 창시자죠. 공유주의는 이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계량화시켜서 어떻게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원칙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거리를 둔 이성이고, 코올리즈는 낭만주의적인 요소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루소처럼 우리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다시 잃어버렸던 어떤 순수한 세계에 대한 왜곡되지 않은 인간의 감정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벤담은 공리주의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또 자유론에서는 인간은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이제 자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하나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이 소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는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리키는 것들이죠. 자, 이건 이제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욕구나 욕망, 이것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이건 이제 보헤미아적인 삶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공리주의에 따르면 최대다 최대의 행복에 따라서, 또는 나에게 가장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쾌락을 근거로 해서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나는 자유롭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로부터 나는 독립적인 또는 거리를 둔 형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 두 가지 요소가 종합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공리주의적이라고 하는 과학주의, 또 자연주의라고 하는 요소와 그다음에 이제 표현주의 또 낭만주의, 보헤미아 삶, 이 두 가지가 이제 계속 갈등하면서 종합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들을 요구를 하는 것들이죠. 자, 925페이지 이제 왜 그러냐, 이 종합이 이제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인간적 성취라는 낭만적인 개념을 점점 더 도구적 이성의 규범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문명의 거주자들이 영위하는 사적 삶에 통합시키려고 이런 어떤 시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문명의 거주자들, 산업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 끊임없이 이 낭만주의적 개념들을 끌어오게 되는데, 그것은 돈이나 기술이나 문명만 가지고는 인간적 성취, 다시 말하면 자아 개발, 자아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이 기계, 원자론, 이것에서 벗어나서 뭔가 인간다운 어떤 특징들, 이 낭만주의적인 특징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형태의 인간적인 성취다.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이라고 하는 건 원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서처럼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어떤 감정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더 개발시키고 그것들을 더 세련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928페이지 첫 번째 분단 이제 보시면, 이제 기계론, 원자론, 자연주의,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물질적인 문명 또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지만, 그게 이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고민거리를 안겨다 주는 것은 위에서 둘낸 여섯 번째를 보시면,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사회에서 선이나 미가 차지하는 자리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선 개념, 미 개념, 이게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뭐가 선이냐, 뭐가 도덕적인 선이냐, 뭐가 진정한 아름다움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공리주의 입장에 따르면 공리주의의 난점 중에 하나가, 자, 효율성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을 착취하거나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것들이 최대다수 최대 행복의 원리에 맞는 경우에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노예제도예요. 그리고 여성차별주의도 마찬가지고, 섹시즘도 마찬가지고. 자, 이걸 우리가 과거에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전부 다 동의한 거죠. 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도 유명한 철학자지만 섹시즘에 대해서 또 노예제도에서 전부 다 찬성하고 있어요. 왜? 그게 사회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가서 일을 시켜야 되고 노예도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산업사회에서도 이게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적인 선, 통념적인 미 개념들이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뭐 성형외과도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 계속해서 성형외과 의들이 생각하는 그 미 개념, 눈, 코, 입, 또 뭐 여성의 몸매, 남성의 몸매,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변해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선 개념도 이제 마찬가지죠. 뭐가 선이냐, 뭐 안락사 문제도 마찬가지, 낙태 문제도 마찬가지, 그다음 인간 배아 복제도 마찬가지. 수많은 형태들의 선 개념들이 과학적 표현성을 갖느냐,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배아복제, 뭐 인간 줄기세포 이런 것들이 이제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지만, 자, 미국이나 이제 다른 국가도 우회해서 이것들을 개발하죠. 왜? 이게 돈이 되니까 그런 거죠. 지금 뭐 코로나 백신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 생체 실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떼돈을 버는 사람들이 지금 있을 거고. 자, 이제 공리주의나 기계론적인 사유를 계속해서 유지할 때 굉장히 사유가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낙관론적인 과학적 낙관론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잠식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선 개념 또 미 개념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920페이지 첫 번째를 보시면 이제 기계론적인 관점들이 절대적인 법칙들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 절대적인 법칙에서는 이제 도구적인 이성, 도구적인 세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어떤 효용성을, 결과들을 도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도구적인 세계이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대안들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그 모더니즘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이제 실질적인 그 역사적인 배경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모더니즘은 두 가지 원리들, 다시 말하면 이 세계는 이 세계는 원자론이고 기계론이고, 뭔가 그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서 세계가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 세계관하고, 동시에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낭만주의, 표현주의 세계하고 둘 다 거부하게 돼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과학적 세계관은 어떤 선 문제, 미 문제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을 대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인간이 더 소외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왜 이제 우리 사회는 더 비극적인 사회가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세계에서 자살률 1위인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건데, 이 익산에서 1년에 186명인가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익산 사시는 분 186명. 자,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살 시도에서 죽은 사람이고 자살 시도에서 안 죽은 사람까지 포함이 되면 500~600명이 넘을 거라는 거죠. 아니면 1000명이 넘을 거고. 그럼 이틀에 한 명씩 자살한다는 얘기예요. 익산에서. 전주는 더 많겠죠. 이걸 전라북도로 확대시키고 대한민국으로 확대시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살 시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경제 11위고 50년 만에 이렇게 국군이 엄청나게 발전한다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도 없죠. 자유민주주의하고 그다음에 경제발전, 이 두 가지를 이룬다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근데 동시에 사람들이 자살한다는 거죠. 회피하지 못하고. 자, 이게 왜 이러냐 이거죠. 과학기술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잘 터지는 나라 전 세계에 없어요. 동시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살한 사람도 전 세계적으로 드물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과학적 세계관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한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GNP가 4만 불 넘어가는데 미국 시민들 중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응답하는 사람 25%도 안 돼요. 자, GNP 4만 불이 넘는, 5만 불이 넘는 이런 사람들도 마약하고 그런 어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역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과학적 세계관 틀렸고 그러면 낭만주의로 갈 거냐, 자연으로 돌아갈 거냐라고 얘기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돌아갈 자연이 없어요. 지금 전부 다 바뀌어가지고. 자, 이런 어떤 두 가지 딜레마에서 이제 모더니즘, 이 20세기 예술이나 20세기 철학이 택한 것은 둘 다 포기하는 거죠. 이 두 개가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는 없는 이상형을 유토피아를 계속해서 지향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제 거리를 둔 이성은 계속해서 세상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데,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어느 부분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죠. 자, 그런 거를 계속 강요하게 되면 인간은 이제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해결책이 어떻게 제시되냐면 943페이지. 자,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보시면 이제 거리를 둔 이성과 과학주의죠. 그다음에 낭만주의적 실현, 표현주의죠. 이 이상은 둘 다 다르지만 단일한 자아라는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 자, 둘 다 자아는 하나다. 자아가 통일되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아는 단일하다라고 하는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 체험의 참된 회복을 위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모더니즘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성이 있어서 자, 인격 동일성이라고 하는 거죠. 또는 자아 동일성이라고 하는, 자, 내가 있다, 에고가 있다라고 하는, 자, 이것 때문에 자, 거리를 둔 이성, 코기토라고 하는 것과 합리성을 갖고 있는, 또 인간은 뭔가 노력하게 되면 자연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낭만주의 이 실현, 이 두 가지 딜레마에 갇혀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뚫고 나가려면,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려면 자아가 단일하다라고 하는 개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이죠. 세 번째 문단 네 번째를 보시면, 자, 전자, 거리를 둔 이성은 경험을 지배하는 빈틈없는 통제의 중심을 요구하고, 자, 우리 사유와 삶을 지배할 때 필요한 이성의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거리를 둔 이성은 통제, 그 다음에 삶의 지배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끊임없이 우리는 논리적으로 사유해야 되고 효율성을 중시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 계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구적 이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도구적 이성. 자, 이건 이제 유틸리티를 추구하는 거죠. 항상 나한테 이익이 돼야 돼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낭만주의 실현에 의하면 처음에 분리되어 있던 자아는 감수성과 이성의 조화를 통해서 통일성을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순수한 그 감정적인 요소와 이 이성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요소, 이것들을 통일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죠. 뒤까지 나오겠지만 왜 존재하지 않냐면, 인간에게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성이나 감정은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드러나는 하나의 표현 양식일 뿐이고, 그 밑에 있는 근저에서는 어마어마한 형태의 요소들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프로이드하고 융이 이런 이론들을 이제 제시했죠. 무의식 이론들. 프로이드는 이제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드하고 슈퍼에고, 그 이제 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치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이제 본능도 있지만 이제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형이라고 하는 게 5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뭐 자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림자, 뭐 아니무스, 뭐 아니마. 그래서 인간을 지배하는 어떤 요소들. 자, 이건 이제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제 개인 무의식 또는 집단 무의식들이 있어서,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이제 에고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여기 아치타입이라고 하는 이 원형에 의해서 100% 지배를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감수성도 그렇고 이성도 그렇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 안에 있는 뭔가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낭만주의적인 방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표면적인, 굉장히 슈퍼피셜한 방식으로 이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자, 그래서 밑에서 이제 두세 번째 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 단일한 것의 정체성의 원한을 벗어날 것을, 그리고 통제나 통합의 영역을 뛰어넘는 흐름에 몸과 마음을 열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현대 자본주의 사회, 현대 산업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단일하다, 나의 정체성이 단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리를 둔 이성, 과학주의이거나 아니면 낭만주의, 표현주의라고 하는 어떤 감성적인 요소들을 전부 다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냐, 인간은 이제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자, 93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로렌스는 이제 디오니소스적인 생명 개념,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적인 생명 개념을 좀 이야기하고, 자, 원래 이제 니체가 이제 그 인간은 아폴론적인 요소와 이제 디오니소스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자, 아폴론적인 요소는 이제 아폴론 신은 이성을 상징하죠. 태양의 신이고, 그래서 뭔가 합리성을 이제 창조한다라면, 그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의식적인, 그 다음에 이건 감정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뭐죠, 카오스적인 그런 어떤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동적이고 굉장히 이제 그 생명의 어떤 원초적인 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이제 디오니소스는 이제 술의 신이었죠. 그 라틴어에는 이제 바카스 신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미침, 합리성보다는 미침, 밝음보다는 어둠, 뭐 이런 어떤 요소들이죠. 지켈 박사보다는 하이드, 이런 요소들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들은 이런 어떤 디오니소스적인 요소들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미 그 다음 줄 보시면 이미 만들어진 우리의 개성, 우리의 정체성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우연의 결합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이제 모더니즘은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인간의 특성들이라고 하는 개성이라든 정체성, 이런 것들은 우연한 결합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디오니소스적인 요소들의 우연한 결합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시면 영혼의 실체적 단일성, 이거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휴머니즘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인데, 자, 이것을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뭔가 그 다다음 줄 보시면 무질이나 프루스트가 이야기하는데, 인간이란 뭐냐면 여러 개의 인격이 겹쳐진 존재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프로 스페포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겹쳐져 있어요. 중첩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켈 박사도 아니고 하일드도 아니고 그 두 개가 중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인격들, 다중 인격들이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조이스는 이제 피네간의 경야에서 인격의 경계들이 유동적이다. 그러니까 딱 지켈 박사, 딱 하이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지켈 박사인 것도 같고 하이드인 것도 같고, 이 경계가 보더라인이 유동적인, 이거를 확정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여러 개의 인격이 겹쳐져 있는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더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모더니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단 보시면 단일한 자아의 제한에서 탈출해야 할 필요성이 20세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철학적 주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절대 자아의 단일성을 갖지 않는다. 인간은 우연한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그것들이 여러 인격들이 겹쳐진 존재다. 자, 이건 이제 뒤에 가서도 가족 유사성, 언어 게임과 똑같아요. 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수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자연수 1, 2, 3, 4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정수, 유리수, 뭐 실수 이렇게 쭉 나오는 것처럼 원래부터 수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그것들이 겹쳐서 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착이 되고, 실도 마찬가지죠. 실도 안에 뽑아보면 안에 짧은 실들이 엮여가지고 긴 실이 되는 거예요. 자, 인간도 무엇인가? 인간도 여러 인격들이 겹쳐서 자, 우리가 이러한 지금의 모습, 뭐 김요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내적으로 통합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내적으로 뭔가 통일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구스티누스부터 인간은 내면속으로 들어갔어요. 자, 더 이상 신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면적으로 신을 만난다고 얘기하는데, 내면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면 속에 단일한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근대의 어떤 그 혁명적인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더니즘은 300년 뒤에 모더니즘은 그런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신분석학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실체를 찾아봤을 때 인간은 절대로 단일한 자아로 수렴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각각의 경험들이 어떻게 겹치고 겹치느냐, 각각의 그림자들이 어떻게 겹치고 겹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모습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를 밑에서 두 번째로 보시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뭐해서 자아가 단일하다라고 하는 거였고, 자아가 여러 인격들이 겹치는 존재다, 우연한 결합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이후라고 하는 거죠. 탈 모더니즘, 그러니까 여기서 포스트는 이제 이후라고 할 수도 있고 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뭐 탈근대화 이렇게도 설명하는 것들이죠. 이제 그 특징이 뭐냐? 인격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인격은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936페이지 이제 보시면 그 사례들 중에 하나로서, 자, 시간 개념을 이제 들고 있어요. 시간 개념. 이제 936페이지 밑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이제 거리를 둔 이성이 만들어내는, 과학적 이성이죠. 과학적 이성이 만들어내는 대상화된 세계에서는 시간이 공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시간이 공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나누어서 구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간처럼 구역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뭐 1980년, 2000년, 2100년 이렇게 해서 뚝뚝뚝 나눠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뭐 동영상 보면 동영상을 초 단위로 아니면 분 단위로 이제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자, 기계가 발달하면서 마치 시간도 이렇게 공간화 시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들 그 다음 주 보시면 일련의 분리된 순간들로 나누어지고, 그것들이 인과적인 관계로, 그러니까 T1 시간에서 이루어진 일 때문에 T2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인과적 관계로 연결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줄 보시면, 자, 라플라스적인 전지전능한 예언자가, 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라플라스의 신, 그러니까 라플라스는 수학자예요. 프랑스의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가정했던 것들은, 자, 과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데이터화로 우리가 모아두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이게 기계적으로 반복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시간이 공간화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과학적 세계관, 또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936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그런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체험된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체험된 시간. 자, 체험된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주장한 사람이 이제 베르그송인데, 베르그송이 이제 또 하이데거에게 이제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렇게 객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뉴턴이 이야기하는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의 개념이고, 어떤 수학적인 형태의 개념인데,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개념은, 자, 체험된 형태의 시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현재가 지배적인 차원이 된 시간관, 달리 말하면 공간화된 시간관에 반대하고 세 가지 탈 자체에 기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탈 자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벗어나는 양태예요. 자, 이제 하이데거의 시간관을 탈 자체라고 얘기하는데, 하이데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연속적인 인격 동일성을 가지고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가 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탈자체적인 의미에서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무언가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현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에 몰입하는 것들인데,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전부 다 다른 나의 모습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세포는 7년에 한 번씩 전부 다 변하기 때문에, 과거의 나와 7년 전의 나와 현재의 나와 앞으로 7년 후의 나는 다 달라요. 생물학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다른 내가 동일한 시간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인가? 절대 못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하이데거가 왜 그러냐? 우리는 과거에 대한 체험으로서의 시간과 현재에 대한 체험으로서의 시간과 또 미래에 대한 체험으로서의 시간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게 바로 탈자태적인 특징을 갖는 시간관이다. 공간적인 시간관이 아니라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베르그송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배꼽 시간이죠. 갈 때는 엄청나게 멀은 것처럼 느끼는데 올 때는 금방 오는 자, 이런 것들. 뭐 물리적인 시간으로 재면 다 똑같죠.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근데 내가 체험하는 시간은 달라요. 내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 시간은 뭐 엄청 짧은 것처럼 느끼는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 시간은 엄청 긴 것처럼 또 느끼는 것들. 자, 인간은 이제 체험하는 형태, 경험하는 형태로서의 시간감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937페이지 첫 번째 문단 둘렌여섯 여덟 번째 줄 보시면, 자, 라플라스 수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은 이제 시간만 고려하는데, 철학자 하이데거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사건이라고 하는 게 발생한다는 거죠. 에어아이그니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이 에어아이그니스라고 하는 사건은 존재 자체 또 존재 고유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을 이제 에어아이그니스라고 얘기했는데, 인간에게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시간을 생각할 때, 자, 뭐 몇 월 몇 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위주로 생각한다는 거죠. 사건 위주. 나에게 일어났던 교통사고, 내가 아팠던 사건, 내가 누군가를 만났던 이런 어떤 사건. 자, 그것이 시간을 구획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이나 체험이 시간을 구획하는 것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그냥 시간이 찰칵찰칵 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시간의 개념을 지배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이런 특징들에서는 이 라플라스의 시간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도 마찬가지죠. 시간과 공간은 같이 붙어 있다. 그래서 시간이 늘어나면 공간이 줄어들고 공간이 늘어나면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빛의 속도의 80%의 빛의 속도의 80%? 아니죠.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 자,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되면 지구에서는 2시간 갔는데 우주선에서는 5분의 1밖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25분이나 30분 정도 지나지 않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인 시간도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우주선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상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빛의 속도와 가깝게 우주선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면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라플라스가 이제 이야기했던, 뉴턴이 얘기했던 어떤 절대 시간, 절대 공간 개념도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제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또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개념은 사건 개념이지,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유의미한 체험들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시간 개념이지,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절대 시간, 절대 공간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이제 근대 기계주의 또 도구주의에 대한 비판, 이제 루카츠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자본주의가 초래한 그 폐허 중에 하나가 보편적 물화다. 그래서 시간도 균등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18세기 말부터 이제 공중 시계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정확하게 정해지고, 뭐 시간은 금이다. 뭐 코리안 타임 이건 이제 도덕적으로 나쁘다. 이런 이제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죠. 왜냐하면 시간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뭔가 물건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보편적 물화인데, 자, 이것이 시간의 공간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더니즘 작가는 마지막 줄 보시면 시간의 공간에 이런 어떤 비판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 왜 이제 비판하게 되냐?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시간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단일한 자아를 통해서 연결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하고 더 끝내십니다. 938페이지 보시면 이제 밑에서 가장 마지막 문단 보시면 이제, 자, 잃어버린 시간에서 프루스트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자, 통상적인 서사성과의 단락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인간은
뭔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결되고 있는 자신의 삶, 이걸 이제 삶의 서사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런 서사성이 단락 떨어진다는 거죠. 조각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의미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에피파니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다음 줄 보시면 이제 이 에피파니가 있기 전에 그의 삶은 하나로 합쳐져 통상적인 성취의 이야기, 통상적인 성취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시면 그의 삶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합리적인 소모적인 시간이라는 이중적 의미에서 순수히 잃어버린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아 정체성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인간을 하나의 서사적인 주체로서,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쭉 이어지는 서사적 통일성을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프루스트의 작품에서는 이제 깨지는 거죠. 깨지게 되고, 이것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과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잃어버린 시간이다,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자신의 어떤 정체성으로 끌어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939페이지 두 번째를 보시면 그의 삶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에피파니적 순간들을 오직 시간을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기억을 통해 연결하는 방식으로 결합할 때만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고 그걸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기억이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기제를 통해서 뭔가 무수한 노력을 해야만이 이것이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고, 그것도 성공적인 것인가, 그렇게 장담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하이데거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하이데거 시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프루스트의 이제 시간 개념도 마찬가지고, 인간 자아는 단일한 자아가 아니다. 서사성을 갖고 있는 완결된 형태의 인간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더 이상 거리를 둔 이성에서 말하는 그런 합리적인 주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코스모스를 지향하고 있는 낭만주의 표현주의에서 완성되는 어떤 그런 자아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토막토막, 여기서 단락이라고 얘기하죠. 토막토막 나 있는 것들이고, 그것을 이어주는 어떤 역할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기억이라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을 뿐이지, 그것도 부분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잃어버린 시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거죠.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것이고, 그 변해가는 것들이 어떤 정체성이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겹쳐져 있는, 여러 인격이 겹쳐져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겹치는 것도 어떻게 필연적으로 겹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적인 결합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겹쳐진 것들이 뭐 정확하게 여기서 T1에서 T2에 겹쳐지고 T2에서 T3에 겹쳐지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들도 유동적이다. 인간의 경계도 유동적이다. 나라고 하는 것들도 유동적이다. 자,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거리를 둔 이성이나 낭만주의적인 그 두 요소가 이 단일한 자아라고 하는 개념을 기초로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제들이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단일한 개체로 보면 볼수록, 자, 그 자본주의 산업화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대안으로서 인간은 여러 요소들의 부분들의 결합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언어 게임이든지 가족 유사성이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20세기의 모더니즘, 그리고 20세기의 에피파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